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비례위성정당, 어느 선거에도 없었던 큰 변수들이 등장한 상황인데요.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막말, 네거티브 논란도 어김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장룡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수석대변인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내용부터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을 마친 41개의 정당과 1,430명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2달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염병 방역과 진료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적 위기를 국민적 단결과 협력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슬기롭게 이겨낼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4.19 혁명이 있은 지 60년이 되는 해에 실시되는 뜻깊은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투표소의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는 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거소투표를 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를 위해서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권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이끌어갈 참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유권자의 한 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지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정당과 후보자는 솔선하여 법을 지키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며 선의의 경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확고한 중립의 자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 등 모든 선거사무 종사자들은 국가적 대사를 관리하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깨어있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희망과 화합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여 국민의 뜻을 모으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항상 선거운동 기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올해 핵심은 역시 코로나19 이 상황이 투표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갖가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거소투표도 좀 강화하고요. 장소들도 임시투표소도 만들고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에 띄셨나요? 그러니까 우선 거소투표라는 건 본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을 줘서 거소투표 신고를 하게 하는데 네.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소투표를 신고한 분들은 예를 들면 병원이면 병원 내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 네. 이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른 특별 사전투표소 예, 특별 사전투표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네. 그다음에 투표하러 가셨는데 일일이 다 발열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 검사를 한 뒤에 혹시 열이 나시는 분들은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서 투표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저희 얘기는 선관위가 할 일이 매우 많아졌다는 얘기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옛날처럼 투표소가 다 정해 있는 게 아니고 임시 투표소. A 투표소에 임시 투표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선거 사무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라 되게 고생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기회에 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끝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바이러스는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의 도입, 전자투표의 도입 등을 정말 21대 국회는 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 하나 가지고 100분 토론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죠? 이번에 투표를 어떨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분위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좀 답답하고 얹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돌아다녀 보면은 사람들도 없고 모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분출될 기회가 없어요.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투표일이 되면은 당연히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심각해지면은 너무 조심성이 커지면서 결국 투표율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때 코로나 사태의 추이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투표율을 좌우할 거다.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저희 미래한국당 쪽에서는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 상당히 변수가 될 텐데 어느 당이 유리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인 거고요. 예, 모르죠. 모르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어떤 방향으로 표출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층보다는 열성 지지층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가 투표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은 일정 시점이 되면 투표 동료 운동에 올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투표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재외국민투표 시작 오늘부터인데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선거 업무 사무를 지금 중단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해외에서. 이게 지금 그래서 투표 못하는 유권자가 8만 500명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분들 지금 독일 같은 데서는 뭐 강하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삼정권 침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팬데믹이 선포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대처를 하거나 네. 아니면 국민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뭐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투표를 못한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한국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나라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 네. 미국은 힘들고 유럽도 부분적으로 힘들고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유불리에 대한 억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선관위에서는 미리미리 이걸 대책을 세워서 갑자기 이런 일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인데 그저껜가 뭐 그 발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또 됐죠. 예, 그래서 제가 논평도 쓰고 그랬는데 역시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요한 권리를 넉놓고 있다가 빼앗겨 버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대책을 대책을 논의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발표하는 게 선관위로서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 정말 없습니까, 이거? 아니 이거는 불가항력이죠. 왜냐 지금 네. 중국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고 중국은 우한하고 네. 후베이성은 못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 이유는 이런 이제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 결정과 발표에는 시간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이렇게 될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팬데믹이 전 세계 팬데믹이 내려지기 전에 가장 심했던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나름의 대응 체계가 전 국민적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일찍 중국을 막았던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2배가 됐어요. 보통 그 나라 사정으로 지금 선거 사무가 중단돼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관위가 그 해당 국가에 예를 들면 독일에 대한민국 선거가 있는데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위한 선거를 못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이동이 금지돼 버린 거예요. 이 상황까지 선관위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양해를 구하는 정도는 그게 어느 정도여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답답한 상황인 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입조심인데 어제 통합당 측에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먼저 듣고 얘기 나누죠. 무상급식을 몇십 년 드시고 싶으신 건지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차라리 권력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통합당의 공식 유튜브에서 방송이 된 거거든요. 공식 유튜브지만 네. 이게 예를 들면 수석 대변인이 했다 이러면 더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발언했냐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정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런 일은 유튜브의 경우는 네.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통합당도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는 게 양당이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 대목이고요. 지금 현재 이번 선거는 사실 선거판에 이슈가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밑바닥에 답답함이 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는 실수, 그것도 비중 있는 인물이 하는 실수가 선거판을 일부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제대로 같거든요. 꼬투리 잡힐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저부터가 불쾌합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를 듣고 과연 동의할 분들이 많을지 저처럼 불쾌할 분들이 많을지는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당에서도 저 유튜브 내린 거잖아요. 내리고, 그래서 예, 누가 실수 덜하나 지금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 같아요. 지금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입단속도 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지금 안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요. 어제 제가 기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알려주면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답을 달라. 그래가지고 김찬영 홍보본부장하고 얘기를 해서 네. 이거는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가 사과해야 한다. 뭐 말씀하신 대로 액면대로 말하면요. 신의 한 수와
우리 옳은 소리가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분도 신의 한수 소속이시고 네. 그럼에도 이렇게 변명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어차피 우리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해당 그 컨텐츠를 내리고 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해당 그분이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자연스럽게 편성해서 이렇게 재조정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빠지는. 출연에서도 빠지는. 예,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뭐 내일은 또 어차피 선거 기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기회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저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막 했을 때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당연히 지금 듣는 저쪽 분들도 불쾌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정치 문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네거티브로 계속 가면은 긍정적으로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는 보수도 품격이 있어요. 보수는 품격 아니겠습니까? 품격을 지키는 보수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히 조심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인천 연수갑에요. 그 정승현 후보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인천 총구석 발언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요? 그 유승민 의원이 네. 그 지원을 가셔가지고 조용하다가 나서셨어요. 네. 네. 유승민 의원이 가시니까 대표급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과공 비례가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집에 그 누가 오셨을 때 높은 분이 오셨을 때 우리 누추한 집에 오셔가지고 감사하다 네.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인데 자신을 낮추는 발언. 예,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정말 본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했고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은 이분이 아직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방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한두 번 하면은 뭐 대부분 조심을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비난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스스로 교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렇죠. 정 후보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 본인은 스스로 낮추는 것이 예의일 수 있으나 이게 이제 듣는 쪽에서 인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왜 우리를 낮추고 있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체감이 것 있으면 같은데. 모르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난번에 한번 있었던 이부망천 발언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면 이게 평소가 아니라 선거식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정권을 잡기 위하여 칼을 들고 싸우던 고대, 중세 그랬고요. 지금은 어떤 때는 총을 들고 싸우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총성 없는 표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유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심하고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언론의 감시를 굉장히 받는 정부 여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야당에 비해서는 더 조심하게 되더라. 예,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라고 또 이런 말이 반복되면 이게 문제 안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다행인 건 이게 공식 선대위의 중요 직책의 분들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진짜 질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건 피차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합니다. 당에서 지금 예방주사 맞았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아프게. 기간이 왔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에서 아프게 예방주사 받고 그거를 정치권 전체가 지금 뭐 면역을 가지고 하시도.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도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대북 강경 정책 또 기본소득을 월 6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공약을 냈다가 이거 공식적으로 낸 거였습니다. 근데 급히 철회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시민당과 적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여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일단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에서 이거 실수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수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뭐 실수라고 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실수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자원봉사자의 실수라고 그랬어요. 자원봉사자 그 순환 시대입니다, 지금. 그 의료 대구에 내려가는 대구를 비롯해서 코로나에 투입됐던 자원봉사자들, 의료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홀대놀랄도 있고 또 기여한 바에 비해서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정당마저도 자원봉사한테 이 중차대한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자원봉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실수였다라고 해도 그 믿지를 않을 텐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더더욱더 믿지 않고요. 실제로 지금 그 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상당 부분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오셨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정당들이 모여있고 특히 이제 소수 정당들 조금 편중되어 있는 소수 정당들도 있다 보니까 공약이 특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다 이건 알겠는데 만약에 자원봉사자의 실수라고 하면 그만큼 더 이거 아무렇게나 공약 정리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해명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잘못됐으니까 이 공약을 철회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공약은 잘못했다. 이게 정말 큰 잘못이다. 그리고 철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막 급조해서 정당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여야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실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그럼 정말 저는 난리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불어시민당이 급조됐다. 인정해야죠. 급조된 건 급조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네.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 것이고 다행히 빨리 내렸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게 뭐 터무니없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죠. 토론거리죠. 네. 토론거리긴 한데 엄청나게 논쟁적인 사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논쟁적인 사안을 급조한 정당이다 보니 쉽게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나 제가 MOU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랬을 때 MOU 한 정당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지도부요. 오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회에 대한 경례할 때 황교안 대표가 목례를 옆에 계신 분이 하는 걸 좀 따라한 것 같고요.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방명록 쓰는데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앞에 민을 한번 썼다가 지웠어요. 그래서 이게 민이라는 게 왜 민자인가 누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방명록 앞에 있으면은 멍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건 해프닝이죠. 사실 그럼요. 해프닝이고 이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셨을 때 3년 전인가요? 대한미국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해프닝이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걸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익숙한 걸 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글씨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왜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에서 통합당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정부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넘어오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상징적인 장면 아닐까요? 네, 황교안 대표 부분은 되게 선거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좀 경황이 없으셨나 보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나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이 다른 건 모르겠고요. 당신이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라는 식의 발언은 저는 정말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반대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으시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저는 그냥 하나로 딱딱 정리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짠하달까? 뭐 그 정도지.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 쟁점화 합니까? 알겠습니다.